네, 1강 모의고사 이론 파트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모의고사 해설 때에는요, 그 판서 자료랑 전공 A, B 모의고사 문제지만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해설 순서는 그 문법, 그 다음에 어휘, 교과교육학, 어학개론, 고대문학, 현대문학 이 순서대로 하고요. 해설 진행 순서도 여기 주제 리스트에 있는 진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 보실 때 1번부터 차례대로 푸는 게 아니라 전공 A, B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문항 번호도 좀 섞여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찾아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문법의 시험 포인트가 명사부터 형용사까지였어요. 그래서 품사 중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동사, 형용사까지가 이제 오늘 시험 범위고요. 그 중에 이제 그 모의고사라고 표시가 된 부분이 실전모고, 그다음에 확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 모의고사에서 이제 출제될 부분입니다. 자, 일단 그 양사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부정양사 EDR 하고 그 다음에 부사인 EODR의 차이점을 파악을 하는 것인데요. 부정이라고 할 때 이 부정은 부띵, 양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요. 그리고 EDR 앞에 E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EDR을 품사상 수량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부정양사 EDR은 우리말에 해당할 때는 좀 약간이라는 뜻인데 EODR도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똑같이 좀 약간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둘의 사용 여부를 혼돈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일단 EODR은 품사상으로는 부사, 정도부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형용사 앞에 쓰여서 부사어가 되고 또 EODR을 쓰게 되면은 이제 비행이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这件衣服 EODR 贵라고 하면 이 옷은 좀 비싸. 그래서 보통 안 좋은 의미를 나타내는 이런 형용사 앞에는 EODR을 붙여야지만이 그래서 뭐 비행이가 있거나 아니면 후시앙 시농츠 이런 것들은 보통 EODR과 이제 같이 따페이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중성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EODR하고 함께 쓰이면 비애니가 또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这件衣服 EODR다 하면 이 옷이 나한테는 커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有没有小 EDR다 라고 할 때 EDR은 지금 내가 이 옷, 큰 옷보다 조금 더 작은 게 없겠냐? 비교의 의미로 포함하게 된다. 그래서 EDR은 품사상으로는 부정양사, 양사 아니면 수량사 되겠고요. 주로는 형용사 뒤에서 보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때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니아오 팡이디야, 니 타이쇼라. 그럼 지금보다 좀 살이 쪄야 된다. 지금 너무 말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EDR은 수어의 앞에 이렇게 형용사의 앞에 쓰일 수 없기 때문에 EDR 꼬이는 일단 틀린 게 되겠고요. 예, 요거를 이제 뒤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꼬이는 일반적으로 비싼 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꼬이디알이라고만 하면 틀리고 이때 러를 써서 꼬일러디알이라고 하면 이오디알 꼬이랑 같은 의미가 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형용사 수로 뒤에 쓰이는 EDR은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러와 함께 쓰인 ED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애니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러도 만약에 어기조사가 됐다. 그래서 how 이디아 러 이런 식으로 되면 요거는 또 다시 비교 의미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그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EDR에서 또 중요한 시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EDR의 문장 성분을 파악을 하는 것인데요. EDR이 형용사 뒤에 쓰이게 되면은 보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 중심어 앞에 쓰이게 되면 관형어가 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그 앞에 오는 수어는 동사가 돼요. 그래서 동사, 목적어 사이에 EDR이 오게 되면 관형어에 작용을 한다. 그래서 我考了想喝一点水라고 하면 이제 EDR은 水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때 你渴了 那你也喝一点吧 라고 하고 뒤에는 명사 중심어를 생략하게 되면 이때 EDR은 이 명사 중심어를 받아서 목적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 목적어 용법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때 또 보여주는 것이 이 띵이와 중심어의 의미상 일치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관형어는 항상 이 중심어와 의미적으로 동의관계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때 중심어가 생략이 됐을 때 이 EDR은 중심어를 받아주게 된다. 그리고 EDR이 수어에 일반적으로 뒤에 쓰인다 그랬는데 형용사 수어도 뒤에, 동사 뒤에도 이제 동사 수어 뒤에
동사 수로랑 함께 쓰일 때도 뒤에 명사 중심 앞에. 근데 이 EDR이 앞으로 도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단독으로는 안 되고 예 또들과 영용해가지고서는 어쩐데 EDR 예 보호이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는 EDR만의 문장 성분을 따질 수는 없고 EDR 예 전체, EDR 또 전체를 부사어로 강조하고요. 이때는 조금도 뭐뭐하지 않다라고 하는 극단적 상황을 나타내게 된다. 근데 이때 만약에 뒤에 이제 목적어를 동반을 했다. 명사가 왔다. 그러면은 이때 요런 구조로 이런 식으로 뭐 EDR 水也没有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는 그 EDR과 예 사이를 벌리고 위치하게 된다. 이 정도가 EDR과 EODR에 관한 문제 포인트예요. 그러면 전공 A의 서술형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A, B는 두 교사의 대화이고요. 다음 각각 A, B에 들어갈 수어를 적고 그 다음에 용어를 적고 여기에서 수어는 용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어 수어할 때 수어는 웨이위. 그리고 동목관계, 동보관계에서 목적어나 보어를 동반하는 수어를 똥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용어를 쓰고 그리고 C에 근거해서 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묻기를 这件衣服有点贵, 这件衣服贵了点 두 가지는 모두 가능한데 这件衣服一点贵는 왜 안 되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것은 품사와 의미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EODR은 품사상으로는 부사이고 그래서 형용사 앞에 부사어가 돼야 되는데 EDR은 양사기 때문에 형용사 수로 뒤에서 보어가 된다. 혹은 이제 명사 중심어 앞에서 이제 뭐 그런 그 관형어가 된다.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 수로 뒤에 쓰일 때는 보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C의 관점에서, Z의 관점에서는 꼬일러디알, EODR 꼬이는 성립하는데 꼬이 EDR 꼬이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이거는 품사의 관점에서 위치를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의미적인 관점에서 EODR 꼬이 꼬일러디알은 둘 다 BNE를 나타내게 되죠. 그런데 형용사 하고 EDR 사이에 러를 쓰게 되면은 이제 또 BNE가 생긴다 그랬죠. 하지만 EDR 꼬이 할 때 EDR은 그런 BNE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위의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사 A, B 적는 거 각각 1점씩 채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미적인 부분에서 EODR과 이제 EDR이 BNE를 갖는다. 이거 각각 1점씩 채점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안을 올려주실 때 항상 이제 본인이 자가 채점을 한 다음에 내가 답안이랑 좀 다르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하셔가지고 항상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 원노트 위에다 하지 마시고 채점을 다 한 다음에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원노트 필기장 열거나 할 때마다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셔서 이제 편집이 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OT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91월 이제 모의고사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원노트에 그 채점 양식 섹션이 있어요. 속도가 조금 느리네요. 다시 닫았다 열어볼게요. 그래서 91월 그 모의고사 거기에 이제 이론 채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거를 이제 본인 섹션에 복사해 가시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답안을 올리는지 여기 공지가 있으니까 꼭 좀 확인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노트 사용 방법이나 이제 신청 방법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회차별로 여기에다 이제 답안을 올리시고 그리고 카톡 단체방 39번 이제 공지글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답안 제출 후에 리플로 채점 요청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올려주신 순서대로 채점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답안을 이제 올려주실 때 항상 본인이 답안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형광펜으로 조금 이렇게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표시를 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채점을 할 때 좀 더 이제 수월하게 또 집중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제 채점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판서 자료에는 답안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범 답안으로 따로 드린 거에는 답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 답안지 양식은 4칸 안에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서 자료 위주로 이제 그 답안을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판서 자료에는 정말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좀 쉽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모범 자료, 모범 답안에 있는 그 답안 같은 경우 원문을 그대로 발췌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 이해에는 좋은데 어차피 그 칸 안에 다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나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갈 때 찾아보는 용도로만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판서 자료 밑에 칸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이합사 관련 문제, 동사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성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동사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는 소수의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뿌지우 동츠 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리싱, 뭐 리요, 그래서 리요 중고 안 되고 취 중고 리요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고 또 하나는 이합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합사의 이는 분리, 분리를 나타내고 이 허는 지혜허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함께 결합해서 썼을 때는 사의 기능을 하고 분리했을 때는 구의 기능을 하는 게 이합사예요. 그래서 원래 분리 확장이 되면 구로 봐야 되는데 이합사는 품사로 규정을 한다. 해서 특수품사가 되겠고요. 시험에도 많이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이합사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시험 포인트 절대적으로 많이 출제됐던 거는 이합사 자체가 대부분은 동목 구조로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목적어를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 오는 목적어는 앞에 전치사를 이용을 해서 이끌어내거나 아니면은 그 대상을 이합사 중간에 넣을 수 있는 이합사도 있는데 이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습관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면 찌엔미엔 같은 경우에도 워건타 찌엔미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치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워 찌엔미엔 사이를 벌리고 찌엔러 타 이미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를 벌리고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 찌엔러 타 이미엔 이런 구조는 이미 만났을 때 그래서 이란 똥주어에만 사용을 할 수 있고 내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통상적으로는 끈쉐 찌엔미엔 이 형태를 쓴다 해서 워진태야오 찌엔미엔 워더 벙요는 틀린 말이고 워진태야오 찌엔 워더 벙요 하던가 미엔을 빼시거나 아니면은 끈 워더 벙요 찌엔미엔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치 같은 경우에도 跟我生气, 뭐 对我生气 다 가능하고요. 生我的气 이렇게 중간에 넣는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합사가 정태보어를 동반을 했을 때 그 정태보어를 동반을 했을 때는 그 앞에 있는 그 동사 부분을 한 번 더 중복을 해주는데요. 이때도 특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唱歌的很好 하면 안 되고 唱歌唱得很好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합사 중에서 소수의 이합사 많이 쓰이는 것들은 앞에 있는 동사를 한번 이제 생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歌唱得很好 이런 식으로. 근데 모든 이합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합사의 중첩 형태는 AAB가 된다. 그래서 리아오티알 이렇게 AB가 아니라 리아오티알 AAB가 돼야 되고요. 이거는 밑에 중첩 형식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합사가 동태종사를 동반을 할 때 이때 위치는 동사 성분 뒤여야 돼요. 그래서 지혜훈 꾸어가 아니라 지혜꾸어 훈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다 기출이 됐었죠. 그리고 수량보어 즉 실량보어나 동량보어가 이합사를 함께 왔을 때 이때는 그 동량이나 실량 성분이 마찬가지로 이합사 사이를 벌리고 들어오죠. 그래서 동태조사는 일단 동사 뒤에 바로 붙여줘서 지혜꾸어 훈 사이를 벌리고 지혜꾸어 산츠훈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뭐 창걸 사이에 실량보어가 왔다라고 하면은 창러 이 완샹걸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를 벌리고 그래서 실량이든 동량이든 이런 수량보호가 오게 되면은 이합사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전공 A의 서술형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환하고 같이 연결을 된 거죠.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교과 교육학하고 이제 문법하고 같이 결합한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적어도 2개 이상의 교환이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교환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은 문법 교육을 위해서 교사가 준비한 교환이고요. A 중에서 이제 일단 이합사에 속하지 않는 하나를 찾고 각각 B, C, D에 해당하는 걸 넣어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여기 단원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목이 되겠고요.
우리가 커티 혹은 단원명이라고 하면 되고요. 오늘 이제 친구와 만나기로 했다. 이게 제목이 되겠죠. 그리고 교학 목표는 교학 목표 혹은 학습 목표, 쉬시무비아오라고 하고요. 어떤 문법적인 그런 용법을 이제 익힌다, 마스터한다라고 할 때는 장워. 바로 뒤에 용법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장워 跟什么什么有关的用法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一些常见的理和词. 그래서 이 합사를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学会도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学会运用理和词. 造句对话. 이 합사를 이용한 장문 대화를 이제 마스터할 수 있다. 예, 대화를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학 단계는 크게 도입, 전개, 정의의 세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여기는 일단 전개 부분까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 부분의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고요. 교학활동 부분도 원래는 교사와 학생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이제 나오기도 했죠. 2차 시험에서. 그래서 이렇게 교사가 액션을 하면 그에 대해서 학생이 리액션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만약에 학생 부분이 없으면 교사의 활동, 교학 활동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일단 단어를 듣는 활동이 있었는데 毕业见面帮忙理发睡觉请问 이 중에서 이 합사가 아닌 거를 골라라.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유형이기도 하죠. 그럼 이때 이 합사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별을 하려면 이 사이에 분리가 가능한지를 보면 된다. 그래서 宾了예, 뭐 见了面, 帮我的忙, 理了发, 理过, 뭐 一次发. 다음에 뭐 그睡着觉 이런 식으로 다 벌려지는데 칭원 자체는 징거원, 징러원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칭원은 이 합사가 아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 합사 아닌 걸로 고르는 기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언어 포인트를 설명을 해주는데 먼저 이제 예문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我今天要见面我的朋友他生气我了 그래서 오늘 나 친구를 만날 거고 그녀가 나한테 화를 냈다. 요 두 개가 왜 틀렸는지 그 오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사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见面我的朋友는 안 되고 여기서 见面이 수러 我的朋友가 이제 목적어인 거죠. 그래서 跟我的朋友见面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합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이합사와 관련되어 있는 대상 자체를 이합사 사이에 넣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성치 원러는 원래대로 하면 아까 한 것처럼 跟我 성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위에 있는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는 이 대상을 중간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生我的气만 답이 인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지혜 홍구어 산츠 이거랑 다 매天 洗澡 2次 요 부분은 이 산츠와 리앙츠의 위치 문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합사와 동양 성분이 함께 왔을 때 이 동양 성분 혹은 뭐 동양 보어 요거는 혹은 뭐 수량 보어 근데 여기서는 둘 다 동양 보어니까 이 동양 보어는 이제 자자이 혹은 뭐 방자이 이제 리허츠더 중지엔 이 합사의 사이에 위치를 해서 结果3次混 그리고 每天洗过2次澡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배운 이 합사를 이용해서 작문을 하고 이제 그 짝꿍하고 연습을 진행을 한다. 이때 필요한 교구로는 이제 컴퓨터랑 빔 프로젝트가 이제 뭐 필요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6번에서 이제 칭원이 이 합사가 아니라는 거 고르는 거 1점, 목적어 1점, 다음에 성워더치 1점, 다음에 뒤에 근거 1점 이렇게 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랑 형용사랑 명사의 품사간 비교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특히 요거랑 같이 눈여겨보실 것은 근의사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형태가 같은 동형 한자사를 이용을 해서 이 품사 간의 차이를 변별하는 형태의 문제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었다. 모의고사 문제로는 이제 A8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명사랑 형용사랑 동사의 문법 특징을 이제 구별을 할 때 보통 우리가 그 품사별 문법 특징을 보게 되면 1번이 주로 문장 내에서 어떤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를 동반할 수 있다, 뭐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뭐랑 결합할 수 있다 이런 주어너리에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명사는 될 수 있는데 형용사나 동사는 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5번에 타요 우가 하에서도在读书家庭负担很重이라고 했는데요. 이负担은 명사기 때문에 很重의 진술의 대상 주어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형용사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주어가 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동사가 시와 같은 관계 동사일 때 이런 식으로 평어량시 이런 데 요시. 그래서 미모는 여자의 무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주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딴푸랑 푸단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딴푸 자체는 동사이기 때문에 지하팅 딴푸 헌종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수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일 때 형용사랑 동사는 수러가 모두 될 수 있죠. 그래서 형용사와 동사를 수러가 될 수 있는 품사, 즉 웨이위가 될 수 있는 품사다. 그래서 웨이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에 타헌 호위, 타헌 호포, 호위의 호포 둘 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으로 수러가 이제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시허 얘도 이제 수러가 될 수 있겠죠. 허시 얘도 이제 수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명사는 일반적으로 수러가 될 수 없지만 예외가 있다. 그래서 명사 수러문. 그래서 모든 명사가 수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날짜, 시간, 요일, 본적 이런 거 나타낼 때 이제 그 명사가 수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부정을 할 때는 항상 부시로 해야 한다. 부정을 할 때 시는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주어나 목적어가 되느냐 아니면은 수로가 되느냐 여부로 명사, 형용사, 동사를 이제 규별을 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허능리 부분은 일단 목적어나 보어를 동반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명사나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先生, 我这样称呼您이라고 했어요. 그럼 청하하고 청후는 둘 다 호칭하다, 호칭이라는 그런 의미로 비슷한데 청하는 호칭이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이건 비문이 됐고요. 我这样称呼您이라고 할 때 청후는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요거는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자, 형용사도 수로이긴 하지만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형용사와 동사의 가장 또 큰 이제 차이점이기도 해요. 둘 다 수로가 될 수 있지만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고 동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허와 허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시허 자체는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허시는 목적어가 올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주어, 콰이지시 할 때 시허, 주어, 콰이지시는 성립해요. 근데 허시, 주어, 콰이지시는 안 된다. 그럼 허시는 어떻게? 对什么什么 혹은 주어, 콰이지시, 허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형용사랑 동사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형용사랑 동사는 수로가 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목적어, 대동 여부가 달라고 또 하나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헌호위, 헌호포 둘 다 가능했어요. 근데 동사는 일반적으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어서 헌딴후 이런 거는 틀려요. 헌청후 이런 거 안 돼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심리동사나 일부 능언동사 뭐 헌호익, 헌능 뭐 이런 거라든가 또 하나는 적합성을 나타내는 시허도 예외예요. 그래서 很适合做会计师 혹은 做会计师很适合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형용사가 또 다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밑에서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비위 형용사라든가 상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很예상, 很雪白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명사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지만 활용용법으로 쓰였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다 추한다 이제 很中国但长得很外国 이렇게 있다. 그럼 입은 거는 중국 사람처럼 입었지만 생긴 게 외국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很中国很外国 할 때 이 중국어나 와이고어는 명사이지만 헌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임시적인 활용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8번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법만을 묻는 게 문법 문제고 앞에 이제 6번처럼 교환이랑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건 교과교육학과 문법의 결합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 1, 8번 중에서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걸 두 개를 찾고 이거는 수정은 안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을 해라. 그래서 이런 5문장 수정을 할 때 틀린 거를 찾으라고 하는 게 있고 수정까지 하라는 게 있고 그래서 수정을 하라는 말이 없으면 구태여 고치실 필요 없어요. 괜히 고쳤다 틀리면 좀 이제 답안 안 좋은 인상을 주니까 그리고 이제 근거는 반드시 작성을 하도록 하는 게 많아서 기본적으로 5문장 수정을 할 때는 이런 그 P&O의 유형 있죠. P&O의 유형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P&O의 유형 근거
틀린 문항에 대한 수정, 요거는 반드시 세트로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아까 1, 2번 중에서 청후니는 가능한데 청하오니는 안 됐죠. 청하오는 뭐 후어덜러什么什么的 청하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위의 고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사람한테 쓰여서 사람이 되게 성격이 활발하다, 활기가 있다 둘 다 쓰일 수 있는데요. 고위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와 동사의 겸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사동사로서 사역의 의미를 갖게 해요. 그래서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후어위의 커탕 치펀이라고 하면 교실 분위기를 활발하게 활기 있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후단하고 딴후 할 때 후단은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있고요. 딴후는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딴후는 보통 딴후 셔머셔머련우 이런 형태로 이제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헐시와 시허는 시험에 3번이나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헐시, 시허 둘 다 동사니 저기 수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헐시는 형용사, 이제 시허는 동사라는 거죠. 그리고 시허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허 주어 콰이지 씨는 되지만 헐시 주어 콰이지 씨는 안 된다. 자, 그럼 일단 잘못된 거 찾는 거 이거 이제 2번, 6번 이게 각각 1점이 되겠고 근거가 각각 1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하오는 명사라 목적어 가져올 수 없다. 딴후는 동사라 주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시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동사는 중첩에 대한 게요. 그래서 형용사도 중첩할 수 있고 동사도 중첩을 할 수 있는데 동사를 중첩했을 때, 형용사를 중첩했을 때 어떤 형식이나 의미상 차이점이 있느냐 요거로 구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음절의 동사는 이제 그 단음절을 2번 중첩하면 된다. 그래서 칸칸 당당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니자이자리 당당 이렇게 했을 때 뒤에 있는 음절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좀 기다려줘. 그래서 보통은 그 동사 중첩을 하게 되면 의미적으로 뭐 짧은 시간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어기로 완화하거나 이런 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칭송수의 원래 가지고 있는 동사의 의미보다 좀 약화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어로 할 때도 봐라고 했을 때보다 봐봐라고 했을 때 훨씬 어기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일반적으로 중첩을 하게 되면 어기가 완화되고 형용사는 예를 들어 빨리 한 번 말했을 때보다 빨리빨리 2번 말하면 어기가 더 강화되죠. 그래서 정도가 더 심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중첩했을 때에는 뒷음절을 경성으로 읽어요. 그래서 덩덩 이런 식으로 뭐 칸칸 이렇게. 그리고 이 첫 번째 이 예문은 만약에 앞에 있는 예문만 있다면 니자이자리 덩덩 여기까지만 했다면은 화호 위치에 해당할 거예요. 근데 마샹지 회라이 뒷문장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진짜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금방 올게 라고 해서 이 덩덩은 짧은 시간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이 동사의 중첩 의미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리고 A라의 H는 특수한 형태인데요. 저울라이 저취 이제 이런 형태로 쓰여가지고 계속 이제 그 동작이 반복적으로 교차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2개 이상의 그 동사가 연용이 되게 되면 칭송수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뭐 칸칸 슈시아샤치 하면서 조금 더 외롭지 않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합사의 중첩 형태는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서도 했지만 리아오리아 티알 이렇게 AAB 형태로 그 중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쌍음절을 중첩을 할 때는 동사는 AB로 일반적으로 중첩이 돼요. 그래서 1번처럼 이제 옌지우 제거 원티 이렇게 돼야 되죠. 옌지우 이렇게 안 하고. 근데 소수의 동사가 AABB 형태로 중첩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의미는 수러로 쓰이게 되면은 뻥뻥 튀어다 구체적인 동작 쇼쇼 샤오샤오다 라고 부사어로 쓰이게 되면 동작의 방식인데 펑 튀어 슈어 샤오가 교차로 일어나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뭐 웃고 떠들면서 이제 교실로 걸어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계속 이제 뛰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질 형용사 같은 경우에 단음절일 때 얘는 AA 형태로 그래서 위엔 할 때 위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엔다 아주 멀다 정도가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단음절에 이제 음변 현상을 보게 되면 아까 동사는 중첩을 해줬잖아요. 근데 형용사는 강조하기 위한 거니까 원래 성조대로 읽거나 아니면 사성 중에 일성이 제일 길죠. 그래서 일성을 길게 늘리거나
얼화까지도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만말, 콸콸 이렇게. 그래서 얼화되지 않았을 때 원래 성조대로 읽으면 되지만 이게 만약에 얼화되게 되면은 이제 일성을 길게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 AA가 이제 관형어 형태로 쓰이게 되면은 정도의 강화보다는 그냥 시야 있어차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한두한더 도파, 뭐 두한두한더 쿠즈 이렇게 할 때. 그리고 A, BB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BB 부분이 접사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루앙 홍홍 해가지고 보통 앞에 있는 수러의 의태, 의성 이런 것들을 묘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쌍음절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AABB 형태와 A일리 AB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AABB 형태, 뭐 까오싱싱 이런 거 까오싱 같은 경우에는 까오랑 싱이 서로 병렬 관계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질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까오까오 싱싱의 형태로 이제 중첩을 하는 거죠. 근데 소수의 옌오, 칭미에 이런 식으로 비엔이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는 에일리 에이비 형태로 중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리, 후투, 마리, 마후 가능하죠. 근데 까오싱 자체는 이런 비엔이가 없기 때문에 까올리, 까오싱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AABB형이 다 정도의 강화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하고 이제 하나로 정렬되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따시어 이런 게 따따시어시어 까오까오 아이아이 하면 요더 따 요더시어 요더 까오 요더 아이 이런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성질 형용사가 AABB 형태로 중첩이 된다 그랬는데 상태 형용사는 ABAB 형태로 중첩이 된다. 그래서 형용사 안에서도 똑같은 이음절인데 이제 중첩 형태가 다른 거죠. 상태 형용사라는 무엇이냐? 얼음처럼 차갑다, 뭐 눈처럼 휘다, 쉐바이 뭐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이미 묘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이거는 각각 중첩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중첩해야 돼서 삥렁삥렁 이런 식으로 이제 중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태 형용사도 중첩하게 되면 이제 정도가 강화되게 되고요. 근데 형용사랑 동사의 겸유사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동사적인 용법으로 중첩이 되면 ABAB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추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뭐 시끌벅적하게 놀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르러나오나가 아니라 워만 르러나오봐 하면서 좀 뭐뭐 해보자 사역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AABB 형태로 쓰이게 되면은 뭐 흥미자의 르러나오나더 쥐싱 그래서 매우 화려하게 뭐 시끌벅적하게 진행됐다 거행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의 심화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동사 파트에서 중요한 건 이합사의 중첩 형태, 그리고 동사는 일반적으로 ABAB 형태로,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AABB 형태로 중첩이 되는데 BNE가 있는 성질 형용사나 이런 상태 형용사는 ALAB, ABAB로 특수한 중첩 형태를 가진다. 그리고 겸유사의 경우에 동사 의미로 중첩되면 ABAB, 형용사의 의미로 중첩되면 AABB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모든 형용사는 중첩이 되게 되면 다 상태 형용사로 간주해요. 근데 상태 형용사의 문법 특징 중에 하나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 안에 이미 정도의 강화나 묘사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는 중첩하게 되면은 이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B의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의 장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의 장문을 고치라라고 하는 것도 학생의 중간 언어나 오류를 수정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어법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순수한 문법 문제가 아니라 교과교육학 연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개를 찾고 고치는 것까지 요거는 포함이 됐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라. 그래서 중첩 연수 문제인데요. 다음에 밑줄 그은 부분을 중첩 형식으로 고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뭐 연지오这个问题 동사니까 AB 형태로 해서 얘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칸슈 시아치 이합사니까 얘는 ABB 형태로 해서 칸슈 시아시아치 문제 없고, 근데 까오싱 자체는 형용사 동사의 겸유사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부사어로 쓰이면서 매우 기쁘게 새 집으로 이사를 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선 정도에 강하니까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고, 이때는 AABB가 돼야 되는데 까올리 까오싱 BNE가 없는데 이렇게 쓰였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그래서 일단 얘는 까오까오 싱싱더 고치셔야 되겠고, 일반적인 성질 형용사의 중첩 형식은 AABB이고 이제 그
비엔이를 가진 성질 형용사의 한해 에일리 에이비다. 그래서 까올리 까오싱은 틀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벼칭 삥렁다라고 할 때 삥렁 자체가 얼음처럼 차갑다 상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의 중첩 형태는 AB. 그래서 삥렁 삥렁다 요거는 맞죠. 그리고 르어나오 이샤바라고 했는데 이 르어나오 자체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와 동사의 겸유인데요. 여기서 르어나오는 형용사적 요법을 쓰인 게 아니라 수로로 쓰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떠들썩하게 보내보자 이렇게 된 사역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르어나오나오가 아니라 AB 형태로 중첩해서 르어나오바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찐텐시 중치우지에 오마 르어나오바 이렇게 되고 형용사, 동사, 겸유사일 때는 형용사 중첩 형식은 AABB이지만 사동사로 쓰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사역의 의미, 뭐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다라는 지시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중첩 형식은 AB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르어나오 이시아였지만 이제 그 르어나오 동사를 중첩을 했을 때 이 이시아랑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르어나오바라고만 수정을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파트에서 방금의 그 중첩 형태가 성질 형용사랑 상태 형용사가 달랐잖아요. 그 외에 또 성질 형용사와 상태 형용사의 그 주요 문법 특징은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가 다시 보게 되면 성질 형용사 자체는 모든 단음절 형용사는 다 성질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음절 형용사의 경우에는 량, 콰이, 메이, 리 뭐 이런 샤오, 지 각각의 병렬형이 결합한 이런 것들을 성질 형용사로 얘기하고요. 상태 형용사는 앞에서 말했지만 피처럼 빨갛다, 얼음처럼 차갑다, 붓처럼 곱다 이런 식으로 쌍음절 중에서는 비교, 묘사의 의미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묘사나 정태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 그다음에 ALE, AB, ABB 뭐 이런 식으로 AABB 이런 형태, 중첩 형태는 다 상태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질 형용사가 이제 수러가 될 때 일반적으로 비교의 의미가 없으면 무조건 헌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장이 완성이 돼요. 你最近忙不忙?我很忙이라고 해야지 我忙이라고만 하면 我忙,他不忙 약간 이런 비교의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교의 의미를 내포를 할 때는 또 이 헌을 붙일 수 없겠죠. 그래서 这本是贵,那本是便宜라고 할 때는 这本是很贵 라고 하면 틀리다. 근데 만약에 이 책이 비싸다 라고만 얘기하고 싶으면 这本是很贵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둘의 비교를 나타낼 때는 헌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처럼 秋天到了,枫叶很红了,果实也很红 이라고 할 때 이제 펑예에도 붉게 물들었고 이제 그 과실도 붉게 물들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러는 어떤 발생 변화에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상태 형용사 부분에서 수러가 될 수 있느냐 이 여부에서 봤을 때 상태 형용사도 물론 이제 수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러나 보어 성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AB 형태가 이제 그 뭐 보어나 수러가 될 때는 굳이 이제 덜을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AA, ABB, AABB 뭐 이런 형태가 될 땐 반드시 덜을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那天天气比较闷热 그래서 热的他面孔红红이 아니라 홍홍다. 단음절을 중첩해서 AA가 됐으면 이때 얘가 보어나 수러가 될 때 덜을 꼭 첨가를 해줘야 된다. 이것도 기출이 됐던 포인트죠. 그 다음에 단독으로 이제 관형어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단음적일 때는 덜을 부과하지 않고 그래서 또한 더 도파라고 잘 하지 않고 또한 도파 이렇게 하셔야 되고 쌍음절일 때는 이 덜을 붙여준다. 그래서 리앙콰이 더 TNC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덜을 붙여준다. 보통이 이음절 이상이기 때문에요. 뭐 빙런더 쇼, 라는 현재의 양지 이렇게 그 다음에 부정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일 때 성질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뿌리 양콰야 뭐 뿌통콰야 뿌중여 뭐 뿌홍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상태 형용사 자체가 뭐처럼 뭐하다 묘사 정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애초에 부정할 의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상태 형용사는 아예 부정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뿌홍은 가능하지만 뿌시홍 요거 뿌렁은 가능하지만 뿌빙렁 안 된다라는 거죠. 뿌지는 가능하지만 뿌비지 이거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을 이제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문법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인데 홍은 성질 형용사라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시의 홍은 상태 형용사라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전공 B의 5번을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문제를 빼먹었네요. 잠시만요.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서술형 5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틀린 거 2개를 찾고 고치라 그랬죠. 그래서 얘도 수정까지 있어야 되고요. 그 근거를 써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十分血红 자체는 血红만 쓰셔야겠죠. 그래서 他瞪着血红的眼睛毫不让步. 그래서 상태형용사는 정도부사에 수식을 받을 수 없다. 这本书贵那本书便宜. 이거는 이제 맞는 문장이 되겠고 热的他面孔红红까지만 하면 안 되고 红红的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이 근거는 중첩된 형용사가 수러가 될 때 이때 이제 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홍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각 1점씩 이렇게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법 살펴봤고 이제 어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시험 범위는 전구와 성어 부분이었는데요. 전구 중에서 이제 호가 호의 부분을 성어의 특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출제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A의 4번 되겠고요. 그래서 또 어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물어보는 부분 자체가 이 어휘 성어를 정고를 주고 개괄을 하는데 이 정고를 원문으로 줄 수도 있고 백화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비유 의미를 적는 거. 그 다음에 이 성어의 근위 성어나 반의 성어를 찾는 거. 또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성어의 어떤 문법적인 특징. 그래서 얘가 뭐 그 문장 내에서 뭐 어떤 품사적 성격을 하느냐, 형용사적 성격을 하느냐, 뭐 동사적 성격을 하느냐, 명사적 성격을 하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나올 수 있어서 여기 있는 표의 양식대로 어휘를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랫동안 이제 사용되어 온 고정구인데 그 중에서도 서면어적 색채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이지만 기능상으로 봤을 때에는 사에 상당하는, 그래서 분리 확장하지 않고 딱 고정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어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구조적으로는 이 내가 내 맘대로 순서를 바꾸거나 분리 확장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구조의 이제 링구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나를 더해서 예를 들면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다. 이게 나타내고 싶은 의미가 아니라 그것처럼 이제 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권세에 빌붙다라고 하는 비유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의미의 이런 전체성을 가진다. 이게 이제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입형 A 4번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B번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성어는 표의상에 있어서 일반적인 고정구와는 다르게 그 안에 구성 성분을 단순히 더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일반 고정구는 중국 사회과학원이다. 그러면은 중국과 사회와科学院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냥 그대로 더한 거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후지와 호웨이가 나타내고 하는 것은 거기보다 더 진일보한 전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의 표면적인 의미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다. 후자후웨이 여기서 유추해서 또 쓰실 수도 있고 여기에도 전고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의 실제적인 함의는 다른 사람의 권세에 빌붙어서 이제 누군가를 억압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예전에 호가호의가 기출이 됐을 때 원문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백화를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이제 각종 자기가 이제 그 잡아먹을 동물을 찾다가 여우를 한 마리 잡았는데 여우가 말하기를 너는 감히 나를 먹을 수 없을걸? 옥황상제께서 내가 모든 동물의 백수의 왕이라고 나를 이제 파견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나를 먹는다는 것은 이 옥황상제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내 말이 거짓이라고 느껴진다면 네가 앞에 걷고 내가 너를 따라 뒤에 걸을게.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나를 보고 감히 도망가지 않을 수 없을걸? 그걸 네가 한번 지켜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이제 여우의 말이 이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걸었더니 모든 동물들이 그들을 보고 도망갔어요. 근데 호랑이는 이 동물들이 두려워한 것이 자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걸 모르고 이제 여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 성어는 후지와 후베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교과교육학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교육학에 이제 여러 가지 유파가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 유파는 이제 인지주의 학파였죠.
그래 인지주의학파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이제 그 찡옌파이고요. 그래서 인지주의학파는 그 언어를 선천적인 그런 습득 기제 메커니즘이 있어서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배울 수 있다라고 믿는 거고, 경험주의는 후천적인 어떤 훈련으로 인해서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둘이 막 싸울 때 언어의 학습의 목표는 의사소통의 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지 선천 후천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기능파예요. 그리고 언어학습을 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심리적 요소가 그 학습자의 인본적, 정의적 요소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동기라든가 뭐 태도라든가 성격 같은 것들, 개인적 특징을 많이 감안을 해서 뭐 학습 부담도 경감시켜주고 학습 분위기도 우호적으로 만들고 학생 중심의 수업을 실현해라. 이게 인본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주의 학파의 대표적인 게 찌아오지파와 려누파고요. 인본파경 기능파에 속하는 것이 이제 쯔란파가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개의 교수법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의사소통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쯔란파는 교실 수업의 전부를 의사소통에 쓰고요. 찌아오지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찌아오지活动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언어의 팅슈어 두시의 네 가지 기능을 전반적으로 다 제고를 시키고요. 려누파는 찌아오지파의 심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임무에 대한, 과업에 대한 해결을 통해서 직접 실행 과정에서 그 언어를 익히도록 하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이제 학습자의 학습 우효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류를 즉각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학생 중심의 수업을 실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쯔란파 같은 경우도 오류 수정을 해줄 때 대면에서 하지 않고 비더우초에 쓰기 숙제를 내줘서 개별적으로 수정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기능주의 학파의 임무식 교수법, 과업중심 교수법은 모두 팅슈어 두시에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제고를 하는데, 쯔란파는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서 팅하고 누는 모두 입력적인 거죠. 듣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고. 그럼 듣고 말하기 중에서는 듣기가 쉽고 읽고 쓰기 중에서는 읽기가 쉽죠. 그러면 먼저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하게 되는 시엔리즈의 허비어다의 방식을 취해서 학습자의 학습 분담을 줄였다. 이게 이제 인본파적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팅리와 이제 거위의 팅슈어의 이제 교학 학습 방법을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찌아오지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사소통, 표현을 듣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게 한다. 이건 이제 듣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표현으로 구성된 간단한 이제 영상을 보고 그 의미를 추측하도록 한다. 그리고 의사소통, 표현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표현을 듣고 이제 그에 적절한 대답을 한다. 이 두 가지는 말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듣고 말하기에서 이렇게 의사소통 찌아오지가 들어간 부분을 같이 정의를 해 놓았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학적 용어랑 이제 개정교육과정이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거는 이제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이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설서가 정말 이제 중요하거든요. 교과교육학에서는 따로 준 거는 교과교육학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게 역사가 짧고 많지 않아서 무조건 이제 개정교육과정에 있는 해설서 내용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체 내용을 암기하실 수 없으니까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짝지어서 외워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1번에서 보시게 되면 쩌지파는 언어의 그 의사소통 능력을 이제 어떤 언어 교학의 목표로 삼고 이제 그 언어와 의사소통 상호 간의 의존성을 인정하는, 그래서 4개의 언어 기능, 팅슈어 두시의 기본적인 기능을 모두 배양하고자 하는 언어 교육법이고요. 임무식 교수법이라고 하는 과업 중심의 언어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무에 기반한 혹은 임무를 기초로 하는 언어 교학 경로에 이제 그 기반을 둔 이제 그 교수법으로 이 의사소통 교수법의 어떤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쩌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 쩌지 기능, 즉 의사소통 기능을 그 어떤 그 목표 취지로 삼고요. 이 기능을 그 주요 그 학습의 내용 요강으로 삼고 교학 과정을 의사소통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어 있는 언어가 아니라 사용하는 말, 입말 그 말을 이제 그 교학의 기본적인 단위로 삼고요. 그 다음에 임무식 교수법에서 중요한 거는 이 임무를 완성하는 것을 통해서 언어를 배운다. 그래서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이 짜이, 주어 중슈에, 짜이, 용 중슈에. 그래서 내가 실행을 하면서 배우고 쓰면서 배운다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를 할 때 제1 언어라는 게 있고 제2 언어가 있는데 이건 순서성에 대한 거예요. 제1 언어를 줄여서 이위라고 하고 제2 언어를 줄여서 얼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배운 언어가 제일 언어예요. 대부분은 모국어이지만 이게 반드시 뭐 이민자도 있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2언어는 제1언어를 배우고 나서 배우게 되는 게 제2언어가 되겠어요. 근데 제1언어 습득이론 중에서 우리가 인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두 개의 이제 그 학습 이론이 부비엔 위팔 이론 그리고 두슐 이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에 앞서서 우리가 행동주의 심리학, 인지주의 심리학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험주의 학파에 영향을 미친 건데 아까 경험주의 학파는 언어를 후천적인 그런 그 습관의 형성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천론 혹은 자극반응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어를 배우게 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외부의 자극이 있고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피드백이 올 수도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언어를 계속 조정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일종의 수동적인 과정,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 이제 그렇죠. 근데 인지주의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게는 타고난 어떤 선천적인 인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선천론을 주장을 하고요. 언어 습득 기제, 이거는 촘스키의 대표적인 이거는 스키너, 이거는 촘스키. 그래서 촘스키의 대표적인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인간의 뇌에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메커니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어 습득 기제이고 이것을 통해서 또 모든 언어에는 보편적인 문법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다, 뭐 기쁘다, 고맙다, 마시다, 뭐 이런 색깔, 숫자, 공통적인 것을 X 함수라고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변환하면 되는지 언어마다 그것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문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 습득 기제를 통해서 언어를 익힐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무한대의 새로운 말을 변환하고 생성해낼 수 있다. 이게 또 변형 생성 문법이에요. 그래서 보편 문법 이론과 변형 생성 문법 이론 또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지주의 심리학은 경험주의 이런 행동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아니 인간이 배운 말만 할 수 있다면 인간의 언어는 왜 계속 생성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한 거고 행동주의 심리학은 그렇다면 늑대 인간 같은 경우에는 늑대들하고 사니까 인간의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유입되거나 뭐 자극을 받은 게 없으면 언어 자체를 할 수 없는데 그럼 이거는 선천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둘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 같은 경우와 이제 인지주의의 심리학이 이 학습을 보는 게 굉장히 다른데요. 이 학습을 행동주의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내가 적응하는 것이라고 보고 인지주의 심리학은 내가 주동적으로 주변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학습 이론에 대한 부분이 기출이 됐었고요. 근데 똑같은 인지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지론은 선천론과 후천론 두 가지를 다 비판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보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인지적인 기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언어 습득 기제 같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따로 그런 메커니즘은 없다. 인간은 환경에 동화하고 순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즉 후천론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외부 자극에 대해서 적응하는 과정 그리고 이 인지적인 구조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발렛하고 피아제가 되겠고요. 이 발렛 같은 경우가 이 스키마 이론을 처음 내세웠는데요.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어로 번역하면 두슈 되겠는데 일종의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내가 처음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뇌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것과 비슷한 다른 게 나타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스키마를 불러서 어떤 게 다른지를 수정해서 또 다른 스키마로 저장을 하고 예를 들면 내가 강아지를 봤는데 발이 4개고 멍멍하고 짖고 털이 있고 꼬리가 있더라. 근데 그 다음에 고양이를 봤어요. 그러면 이 고양이와 가장 근접한 스키마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이 강아지랑 뭐가 다르지? 아, 눈 모양도 다르고 꼬리 길이도 다르고 털도 또 더 짧고 우는 소리가 다르구나. 그럼 얘는 고양이란 스키마로 또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 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계속 수정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인지력도 기르고 그에 따른 언어도 발전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지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 심리학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습자의 정의적 요소를 중시하는 거고 학생 중심 수업을 수련을 하는 거고요. 기능주의학파 언어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언어 기능론. 그래서 제1언어 습득 이론에도 이런 식으로 선천, 후천을 따졌을 때, 그러니까 선천, 후천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언어 기능론이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언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선천 후천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할리데이가 이런 주장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제1언어 습득 이론이고 이게 제2언어 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놓고 보면
이런 행동주의 심리학,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대조분석 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이런 인지능력, 인지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피에노 폰실 이론과 쭝제일 이론이 되겠다. 그래서 대조분석 가설은 밑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B의 1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제이러너 습득 이론에 대한 설명의 일부를 보고 이제 각각 A, B에 해당하는 쌍음절의 용어를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촘스키가 주장한 문법은 두 개인데 변형 생성 아니면은 보편 문법이죠. 근데 이음절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보편 문법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보편 문법의 중심적인 그런 그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뇌에는 일종의 선천적이고 특정한 구조와 속성이 있다. 즉 언어 습득 기제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언어의 학습은 바로 이 상응하는 함수를 대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사랑하다가 영어로는 I love you, 뭐 중국어로는 뭐 아이니, 그리고 뭐 아이시대로 일본어로는 이런 식으로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를 이제 계속 바꿔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어떤 언어를 이제 마스터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재적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 문법은 촘스키의 어법 이론의 핵심이자 이제 전통적인 관념의 일종의 도전이라 할 수 있다. 그 전통적인 관념을 바꾸는. 그리고 이제 그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실험심리학자인 발렛이 처음 제시를 했는데요. 그는 이제 어린아이, 아동의 뇌에는 위에서 말했던 어떤 뭐 신비한 언어 습득 기제 같은 건 없고 이 보편 문법도 존재하지 않는데 보편 문법을 부정했어요. 하지만 인류에겐 선천적인 인지 기제와 인지의 능력은 있어서 이 능력은 있다. 그리고 이 스키마가 가리키는 것은 이지신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이것을 내 뇌에서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내 뇌에 반영되고 다시 재조직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알고 있었던 이제 기존 정보가 새 정보에 대해서 새롭게 가공을 하거나 이것을 걸러내거나 흡수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동화하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스키마 중에서 하나하나의 이제 구성 성분 같은 경우가 하나의 그 슬롯, 이제 그것이 되고요. 그 어떤 그런 그 빈 공간 같은 거 이제 공란이 되고 사람들은 이 새로운 정보를 이에 흡수하면서 이미 있었던 그런 그 정보의 스키마, 이것 뭐 패러다임 혹은 네트워크 에다가 이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그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스키마의 이 슬롯을 채워가는 과정을 이제 하게 되고 이 스키마의 그 빈 공간, 이것이 구체적인 정보로 채워지게 되면은 이 스키마가 더욱더 이제 이제 시연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제이언우 습득 이론 중에서 대조분석 가설을 봤죠. 그래서 대조분석 가설을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라도라는 인물이고요. 언어는 구조주의 언어, 그 다음에 그 심리학은 행동주의 심리학, 즉 후천적인 학습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게 된 이제 그 가설이다. 그래서 제1 언어를 배우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제2 언어잖아요. 그럼 제1 언어를 배울 때 우리가 좀 처음 언어를 배울 때는 그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유 과정도 같이 발전을 해나가요. 하지만 아예 제로 베이스였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적인 간섭이나 이런 것도 받지 않아요. 근데 제1 언어를 배우고 나서 제2 언어를 배우게 되면 제1 언어의 간섭 현상이 항상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1 언어의 영향을 받는 게 어떨 때는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부정적 영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조 분석 가설을 할 때 꼭 불가분해,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전이이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이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정치애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후치애니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후치애니는 다른 말로 깔라오주 아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리나라 언어와 내가 배운 나의 모국어 제1 언어와 제2 언어의 내용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발음이 흡사하다. 이러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더 배우기가 쉽겠죠. 근데 다르거나 아니면은 뭐 존재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전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이론하고 시험 같이 연결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동형의 한자사에 대한 지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자 문화권이고 중국도 한자 문화권인데 왜 뭐 물론 간체자 번체자의 차이는 있지만 동형의 한자어가 어떨 때는 배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뜻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 쉐샤오 학교, 치아팅 가정 뭐 이런 거는 뜻이 같으니까 한국 학습자 더 쉽게 이해하겠죠. 하지만 쉐위에 이렇게 되면 학원, 우리는 부시반의 의미인데 중국어에서는 따주안 전문대죠. 이러면 이제 의미상 혼란이 생기는 거죠. 뭐, 이런 띠엔신, 신시, 뭐, 신원 이런 거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 전이를 이제 그 분석하는 이러한 문제가 이제 시험에 수차례 출제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전이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 PNU를 만들어내는데 이 PNU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추어우의 한 종류예요. 근데 이 추어우의 종류에는 우리가 시우가 있고 PNU가 있는데 이 시우는 우연한 실수. 근데 이 PNO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실수. 이것을 PNO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이 PNO인 거죠. 그래서 따로 이 PN으로 분석하는 PNO 분실 이론이 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대조 분석 가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류의 발생 원인을 딱 한 가지 모국어의 부정적인 전이로만 국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국어와 목표 언어를 양자간 비교를 해서 그 차이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교학 설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 문제, B의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A, B는 한자 교육과 관련된 두 글이고요. A의 근거에서 먼저 A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A 중에서 B에 들어갈 쌍음절의 단어를 찾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C의 그 문장 속에서의 뜻을 이제 설명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대조분석 가설은 제2 언어의 습득에는 뭐 그 자극, 반응, 강화의 과정을 통해서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봤다. 이게 아까 말했던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단 제1 언어와의 차이점은 뭐냐? 제1 언어가 제2 언어 학습에 전이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전이 부분이 나왔고 여기에 이걸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 언어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가장 이렇게 익히기가 어렵고 같거나 유사한 부분은 비교적 익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언어에 대해서 발음, 문법,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정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교학을 강화를 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어랑 한국어에서 성치는 모두 성치의 의미는 완전히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치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치 对身体不好라고 했을 때 이 성치는 화를 내다, 不高兴의 뜻이 되겠고요. 年轻人最有生气的라고 할 때 성치는 어떤 활기, 活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 성치가 동음사라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 중국어에서 요거는 시험에 기출이 된 바도 있죠. 그래서 뿌까오싱과 후어포 중국어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는데 한국어에서는 후어포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학을 할 때 이 성치의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서로 다른 의항을 강조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A에 대한 실천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점으로 채점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문장을 보시게 되면 한국 학생은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어를 제2 언어로 학습을 하는 가운데 어떤 독특한 그런 그 강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모국어의 일부가 중국어와 유사하거나 유사하지만 완전히 똑같지 않은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어가 그러니까 그 한국 학생이 중국어를 배울 때 이제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유리한 일면도 있지만 이제 유사할 뿐 완전히 같지 않아서 이제 그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그런 뭐 유학생이나 한국 학생들에게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는 혼란이나 이제 번거로움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한국어의 한자어가 학생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데 이런 것들은 모국어의 긍정적 전이 정치애니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자어의 두 가지 언어 쪽에서 서로 사용하는 상황이 다를 때 이때에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을 부정적 전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1위와 2위는 第一语言, 第二语言이에요. 그래서 제1 언어와 제2 언어 사이의 차이점 은 부정적 번의를 발생시키고 더 심하면은 PNU를 야기한다. 그래서 이 PNU는 목표어를 내가 잘 다루지 못해서 생기게 된 일종의 규칙성 오류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같으면 정치인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때는 PNU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각각 1점, 2점, 1점 이렇게 매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 교육학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어학개론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